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한국 축구의 신세대 유럽파 공격수들의 기분 좋은 득점 소식이 있었습니다. 21살의 나이로 일찌감치 병역 의무를 마치고 스위스 리그에 진출한 이영준 선수, 20세 이하 대표에 이어 23세 이하 대표로 활약했던 장신 공격수죠. 스위스 그라스호퍼 입단 후 3경기 만에 2호 골을 터뜨렸는데요. 192cm의 장신의 힘과 높이, 결정력까지 겸비하고 있다 보니까 대표팀의 새로운 원톱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라스호퍼 이달의 선수상까지 수상하면서 주가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우니온 베를린으로 임대 이적하면서 출전 기회를 찾아 떠난 정우영 선수 역시 자신의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우니온 베를린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대표팀 복귀를 위한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두 선수를 중심으로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주요 활약, 그리고 10월에 있을 매우 중요한 월드컵 예선 일정, 요르단, 이라크와의 경기에 새롭게 발탁될 수 있는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상황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준 선수, 그라스호퍼 입단 첫 달 만에 8월 클럽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팬 투표를 통해 선정된 만큼 경기를 직접 현지에서 지켜본 팬들의 눈으로 인정받은 것인데요. 이영준 선수가 비자 발급 문제 때문에 데뷔전 일정이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도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었고,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 경기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 평가전 경기를 통해 감각을 익혔었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8월 25일에 치렀던 시온과의 스위스 리그 데뷔전에서 바로 시작 42초 만에 득점하면서 3대1 승리를 이끌었죠. 그리고 9월 1일에 치렀던 이베르동과의 원정 경기도 비록 팀은 1대2로 패배했지만 매우 준수한 팀 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유일하게 면제부를 받았고, 이러한 활약을 통해서 8월달 그라스호퍼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새벽에 있었던 세르베테와의 홈 경기에서 비록 결과는 역시 2대2 무승부였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팀을 패배해서 구했고, 이 활약으로 평점 8.0점, 통계 매체 기반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는데요. 3경기 출전 만에 2골을 넣은 결정력도 대단하지만 경기 전체의 영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3경기에서의 평균 평점이 7.40점으로 소파스코어 선수 랭킹 내에서 그라스호퍼 선수 중에 전체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벌써 팀의 에이스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팬투표를 통해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 만큼 이영준 선수는 이미 빠르게 그라스호퍼스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이 세르베테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평점 8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격수의 위치상으로 4-3-3에서 왼쪽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니 키텔 선수의 뒤를 바치는 세컨드 톱으로 뛰면서 1선과 2선을 오가면서 전후좌우 거의 종횡무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즉 득점할 상황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히트맵을 보시면 문전 중앙 위협적인 지역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 사이드도 폭넓게 움직여줬고, 또 미들 진영까지 내려와서 압박해주고 연계해주고, 또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서 가담까지 해주는 정말 전천후 공격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192cm의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와 폭넓은 커버 범위, 순발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현대 축구가 필요로 하는 전방 압박, 연계,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같은 약간 가짜 구번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거든요. 처진 공격수를 맡긴 것 자체가 높이를 활용한 헤더 플레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경기 전반에 많이 관여할 수 있게 해준 것인데요. 이영준 선수가 어린 나이에 유럽에 갓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컬적으로도 완성되어 있고 더욱더 좋아지면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고, 그 과정 속에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이 두려움 없이 가감하게 슈팅을 때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득점이 된 한 골만 유효 슈팅이었고 나머지 5개의 빗나간 슈팅이 있긴 했어요. 총 6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그 슈팅이 빗나갔음에도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신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서 성공시키는 본인의 이제 솔로 플레이로 기회를 만드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또 스트라이커가 최전방에 있을 경우에는 보통 볼터치 횟수가 많을 수가 없는데 이 선 전체에 걸쳐 뛰다 보니까 무려 43회의 볼터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관여율이 높았어요. 물론 공격수로서 조금은 과감한 플레이도 펼치고 헤더로 떨궈주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24번의 패스 중에 14번이 성공하면서 패스 성공률 자체는 58%였지만 이것은 장신 공격수에게 나올 수 있는 기록으로는 크게 특별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장신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측면으로 이동해서 2번이나 크로스 패스를 시도했고 2차례나 롱 패스, 전환 패스를 연결했는데 이게 또 2차례 모두 정확하게 적중이 됐고, 그라운드 볼 경합을 9번이나 시도했고 공중볼 경합은 무려 17번이나 있습니다. 그 공중볼 경합 17번 중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8번을 승리하면서 정말 터프하고 거친 체력 조건이 좋은 스위스 무대에 가자마자
한국의 어린 선수가 아직 그래도 호리호리한 체국 때문에 몸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공중부에서 관점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했었는데 이 세 경기 모두 상대 스위스 선수들, 유럽의 스위스들이 괴롭고 힘들어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면서 또 버텨내면서 아주 빠르게 이런 무대에 적응한 모습입니다. 물론 18번이나 공을 잃어버린 부분들은 아쉽긴 하지만 이것들은 동료들이 좀 받쳐주지 못한 부분도 있고 세 차례나 본인이 파울을 범할 정도로 전방 압박도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 이 경기 전체 기록을 돌아보면 그라스호퍼스가 기대 득점 3.01골, 상대팀이 1.48골로 이길 만한 경기를 했어요. 물론 빅찬스는 오히려 상대팀인 세르베타가 2번 있었고 그라스호퍼가 한 번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 한 번의 빅찬스를 이영준 선수가 성공시켰고 또 18번의 슈팅 중에 말씀드린 6번의 슈팅 3분의 1 가까이를 이영준 선수가 시도했다는 점에 있어서 문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양보하지도 않고 또 너무 몸을 사리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빠른 타이밍의 슈팅을 시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빗나간 슈팅이 5개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록을 보시면 또 슈팅 위치와 또 슈팅 방향을 보시면 처음 시도했던 전반 42분의 슈팅도 골문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오른쪽 골포스트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고 54분에 1대2로 뒤져있던 상황에서 아주 결정적인 동점골을 우측 골문 하단 구석으로 정확하게 침착하게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도 역전골을 노릴 때 57분 문전 우측 바깥쪽 페널티 에리어 바깥쪽에서 시도한 중거리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후반 막판에 가서도 82분에는 문전 중앙에서 시도한 슈팅이 왼발 슈팅이었는데 골문 우측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어요.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빠르게 어느 위치에서든지 슈팅을 때렸던 것이고 3분 뒤인 85분에는 또 문전 우측 부근 지역에서 오른발이 아닌 또 왼발로 슈팅을 한 번 더 가져갔는데 이게 골문 왼쪽으로 빗나갔죠. 89분에 시도했던 슈팅이 가장 크게 벗어났는데 이건 헤더 슈팅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발의 헤더 능력까지 뛰어나고 문전 근거리와 중거리 슈팅, 대각 슈팅까지 다양한 슈팅 기술을 시도했던 이영준 선수인데 득점 장면을 보시면 동료 공격수의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맞고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세르베테 수비수들이 세트피스 상황이다 보니까 문전에 몰려있을 때 침착하게 위치 선정을 잡고 아주 좋은 위치 선정을 잡은 이후 가볍게 밀어넣는 이 슈팅 장면을 보시면은 이영준 선수가 얼마나 침착하고 또 차분하게 이 기회를 해결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이영준 선수의 나이 그리고 최근 20세 월드컵에서 보였던 플레이라든지 23세기 아시안컵에서 보였던 플레이를 봤을 때 항상 나이 때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경기력을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는 대표팀에서 부를만하다. 이미 유럽의 일부 리그, 스위스의 일부 리그에서 3경기에 모두 선발로 뛰면서 본인의 능력을 검증해 나가고 있고 또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20세 이하 대표팀 시절에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배준호 선수와 새로운 공격 라인의 듀오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 지난 9월 A매치 당시 부상 이슈로 인해 소집되지 못했던 배준호 선수와 이영준 선수가 함께 소집이 된다면 우리 대표팀이 새로운 또 차세대 자원을 또 육성하고 경험을 주고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슈투트가르트에서 출전기를 얻지 못하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서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정우영 선수가 우니온 베를린으로 임대 이적해서 첫 선발 출전에서 데뷔골을 넣었는데요. 호펜하임과의 분데스리가 경기 전반 6분 만에 2대0을 만드는 골을 넣었어요.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이 나온 이후 2분 만에 나온 골로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흐름이었는데 후반전 들어서 호펜하임에게 한 골의 만회골을 허용했죠. 그리고 나서 결국엔 2대1로 승리를 지키며 정우영 선수가 넣은 추가골이 결승골이 됐는데요. 이 경기 3-4-2-1 포메이션, 3-4-3 포메이션을 썼던 우니온 베를린에서 정우영 선수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내지 오른쪽 세컨드 톱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우영 선수 특유의 거의 종횡무진 활약이 펼쳐졌는데 정우영 선수의 히트맵을 보시면 오른쪽 메잘라 위치와 오른쪽 윙어 위치뿐만이 아니라 왼쪽 사이드도 커버를 하면서 이 선에 배치되었던 2명의 선수죠. 홀레바흐와 정우영 선수가 서로 위치를 활발하게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했고 또 수비 지점까지 열심히 따라 내려와서 수비 가담까지 해주는 새로운 박지성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프라이부르크 시절부터 이런 박지성의 재림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또 세련된 슈팅 기술 여기에다가 빠른 스피드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대표팀의 새로운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았었는데 기복이 조금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대표팀 경기에서는 마무리 상황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 경기 주목할 점은 득점을 올린 것도 올린 것인데 이날 경기에만 무려 5번의 슈팅을 시도했고 빗나간 슈팅은 한 번밖에 없었다라는 점. 물론 3차례의 슈팅이 상대의 블로킹에 막히긴 했지만 굉장히 도전적으로 본인에게 조금은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과감성과 조금은 이기적인 면모들을 끌어내면서 우니온 베를린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70분에 교체 아웃이 된 경기이긴 했지만 그 전까지 모든 것을 쏟아냈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슈팅과 침투,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격 기술도 발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4차례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는데 그중에 3번 성공할 정도로 매우 높은 드리블 성공률을 보였고요. 또 89%의 높은 패스 성공률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도 아주 빼어난 정확성의 플레이를 보인 것이죠. 이미 프라이부르크 소속으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경기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우니온 베를린으로 임대된 정우영 선수인데 장크트 파울리와의 개막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적을 막 이루고 나서 막판에 소개되는 형태로 투입이 돼서 거의 뛰지 못했었죠. 그리고 나서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 교체로 들어갔었는데 주목할 점은 정우영 선수가 투입된 이 3경기 결국에는 선발 출전해서 득점까지 올린 이 경기까지 지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흐름 속에 우니온 베를린이 분데스리가 4라운드 경기까지 2승 2무 무패로 순항을 하면서 프라이부르크 시절에도 유럽 대항전에 진출을 했고 슈투트가르트 시절에도 팀이 유럽 대항전에 진출을 했고 우니온 베를린에 와서도 유럽 대항전 진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꾸준히 본인이 합류하면 팀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날 득점 장면도 문전에서 상대 수비가 몸을 던질 때 그걸 능숙하게 왼발로 속여내면서 오른발로 방향을 바꿔서 구석을 찔러 넣은 슈팅을 통해서 정말 문전에서 냉정하고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줬거든요. 정우영 선수의 이런 폼이라면 충분히 다시 대표팀에 돌아올 수 있고 또 이런 활동량이라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동 포지션에 워낙 치열한 경쟁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또 유럽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과정에도 본인의 활동량과 속도와 수비 가담력을 좀 살려서 좌우 윙백 포지션을 쏠 수 있는 그런 선수로서 포지션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들은 대표팀이 갖고 있는 고민도 양쪽 윙백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그 역할로도 대표팀에서 점검해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김민재 선수는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확실하게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자리를 굳혔습니다. 지난 주말에 치렀던 분데스리가 4라운드 베르더 브레멘과의 원정 경기에도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했고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7.8점으로 수비수 최고 평점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는 압도적인 개인 수비력뿐만이 아니라 베르더 브레멘이 이날 경기에 아예 단 하나의 슈팅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철통 같은 수비를 펼치면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콤파니 감독이 부임한 이후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하면서 닭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콤파니 감독이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역대급 득점력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최근 일주일의 경기들을 보시면은 브레멘전 5대0 대승이었는데 그에 앞서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개막전에서 9대2의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그에 앞선 홀슈타인 킬과의 분데스리가 3라운드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도 6대1로 이기다 보니까 이 3경기에서 득점한 것이 무려 20골입니다. 3경기 만에 일주일 만에 20골을 넣은 것은 구단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고요. 또 리그 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콤파니 감독이 첫 4경기의 결과가 4전 전승이거든요. 볼프스부르크전 3대2 승리, 프라이부르크전 2대0 승리, 홀슈타인 킬전 6대1 승리에 이어 브레멘전 5대0 승리까지 첫 4경기에서 모두 다득점 경기를 했고요. 그에 이어 챔피언스리그 9대2 승리와 울름과의 DFB 포칼 4대0 승리까지 포함한다면 부임 후 첫 6경기에서 터진 바이에른 뮌헨의 총 득점이 무려 29골입니다. 이것은 분데스리가 창립 이후 바이에른 뮌헨의 처음 부임한 감독의 첫 6경기 최다 득점 기록이라고 하니까요. 콤파니 감독이 오면서 시도한 이런 공격적인 축구의 뒤를 커버하는 김민재 선수의 역할은 이 전술 하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시절처럼 본인의 강점을 꾸준히 또 활발하게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또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자신감과 폼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에게도 기분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강인 선수가 주중에 치렀던 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교체로 나와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프랑스 언론과 프랑스 현지 팬들도 왜 이강인 선수를 선발 출연시키지 않느냐고 루이스 에니케 감독에게 따져 묻는 상황들이 펼쳐졌는데 실제로 이번 주말에 열렸던 스타드 드 랭스와의 프랑스 리강 5라운드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에니케 감독에게 질문이 나왔어요. 왜 이강인 선수가 지금 선발로 못 뛰는 거냐? 그에 대해서 내 직업 자체가 우리 팀 선수단에 11명만 선발 출전시킬 수 있는데 16명 정도가 선발 출전할 자격이 있는 실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런 불공평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강인은 내가 라리가에서 뛰던 시절부터 원래 알던 아주 좋아하는 선수이고 너무나 만족하고 좋아하는 선수인데 경기 상황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스타드 랭스전에 선발 출전 기회를 줬는데 이 경기 아쉽게도 파리가 1대1로 비기면서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랭스 원정에서 78%의 높은 볼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슈팅 숫자 11대8, 유효 슈팅 4대1로 앞서긴 했지만 이토 준야의 크로스패스를 나카무라 케이토가 마무리하는 일본 선수들의 합작골로 랭스가 앞서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파리가 했습니다. 특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이 가동이 되면서
바르콜라 그리고 무아니 두의 선수가 3톱을 맡고 네베스, 비티니아, 이강인 선수가 3미들로 나섰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개별적인 경기력 자체는 좋았어요. 오른쪽 메잘라 역할로서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동료 선수들이 그런 기회들을 잘 살려주지 못하던 가운데 결국에는 우스만 덴벨레가 교체로 나와서 동점골을 넣고 간신히 비겼습니다. 기록기반 평점을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7.6점으로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평가였기 때문에 주앙 네베스와 더불어서 여전히 파리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83분 동안 뛰면서 이강인 선수 94%의 높은 패스 성공률, 그리고 2번의 키패스, 그리고 3차례의 슈팅을 시도하면서도 결국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한 것은 자신이 만든 빅찬스를 동료가 살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본인의 결정력이 우스만 덴벨레라든지 다른 또 포지션에 함께 경쟁하는 선수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 본인의 득점 생산력과 득점력 자체가 경쟁 선수보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이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선발기회를 못 잡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전반 21분에 무한이가 사이드로 빠지면서 본인이 중앙으로 침투했을 때 배후에서 확실한 공간을 확보했는데 무한이의 컷백을 바로 왼발 발리 슈팅으로 가져간 것이 조금 중앙으로 쏠리면서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거든요. 이걸 좀 상단 구석으로 찔러 넣을 수 있는 여유와 조금 더 예리함을 보인다면 분명히 덴벨레와의 경쟁에서 좀 앞서고 가거나 바르콜라와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데, 최근 경기력을 보면 덴벨레와 바르콜라 이런 선수들의 경기력과 결정력이 조금은 나은 부분이 있다. 전반적인 경기 운영 능력과 패스 능력과 조율 능력은 이강인 선수가 앞서지만 결정 능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 기회에서 조금 밀리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 경기 후반전 55분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수비 2명을 흔들어 놓고 시도한 얼리 크로스, 왼발 크로스를 바르콜라가 문제에서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게 크게 벗어났거든요. 바르콜라도 이렇게 물론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있긴 하지만 발로 마무리할 때는 꽤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다는 부분들이 전술적으로 또 이강인 선수가 경쟁 상황에서 밀리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기회들을 좀 다른 선수들이 잘 살려주면 사실 에니케 감독이 또 이강인 선수가 이런 배급자로서의 역할을 잘하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가고 체력적인 상황과 이런 상대팀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매 경기 선발이든 교체든 모든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10월 A매치에도 기본적으로 지난 9월 A매치에 소집됐던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의 선택을 비슷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최전방 공격수로는 주민기 선수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이영준 선수의 폼이 확실히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오세훈 선수와 더불어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장신의 연계 능력과 결정력을 갖춘 이영준 선수가 선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측면 공격수 자리는 배준호 선수가 아마도 엄진호 선수보다 최근에 폼도 더 좋고 또 기본적인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선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른쪽에 양민혁 선수가 아직은 미완의 대기인 가운데 정우영 선수가 다시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드필드 라인에는 마인츠 이적으로 거치 문제가 정리가 되고 또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홍현석 선수의 복귀도 예상이 되고요. 오른쪽 풀백으로는 최근 K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최준 선수, 또 최근 대표팀이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에는 하이버니안으로 임대 이적한 이후 또 본인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권혁규 선수도 충분히 새로운 후배가 될 수 있고, 또 강원의 황문기, 양민혁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한 가운데 왼쪽 수비 영역에는 이기혁 선수도 새롭게 점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연 10월 A매치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는 가운데 대표팀 코치진 외국인 코치들이 또 유럽 현지에서 직접 경기를 방문하면서 많은 새로운 선수를 발탁하기 위한 또 젊은 새로운 유럽파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인 선수들이 아마도 10월 A매치에는 합류하지 않을까, 특히 이영준 선수는 합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영준 선수의 다음 경기 일정은 9월 29일 일요일 새벽 3시 30분 스위스 리그의 강호 영보이스와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많은 유럽의 스카우트들도 지켜볼 것 같고, 여기서도 좋은 활약이 이어진다면 이영준 선수가 1년 만에 스위스 리그보다 더 높은 리그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질 수 있습니다. 프리시즌 기간에 부상을 털어낸 배준호 선수는 최근 스토크시티의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팀 성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감독 교체가 있었죠. 9월 28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노리는 미들즈보러와의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고, 또 이 경기에서 첫 골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우영 선수는 9월 28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맨헨글라드바와의 원정 경기를 준비하고 10월 5일 밤 10시 30분에는 명문팀인 도르트문트와의 홈 경기, 아주 주목되는 경기가 있고요. 이강인 선수는 9월 28일 토요일 새벽 4시 렌과의 리그왕 6라운드 경기에 이어 10월 2일 수요일 새벽 4시에는 아스널과의 챔피언스리그 2라운드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이 두 경기 중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자면 이강인 선수가 렌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오고 아스널전에는 교체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한국 축구 팬들은 아스널과의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또
굉장히 세련된 기술을 갖춘 아스널이기도 하잖아요. 좀 멋진 중원 승부의 핵심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올 시즌 우승이 유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역시 최대 고비를 맞이하죠. 9월 29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지난 시즌 우승을 달성한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과 홈 경기 치르는데, 지난 시즌 레버쿠젠과의 경기에 유독 또 어려움을 겪었던 바이에른이고 김민재 선수잖아요. 이 레버쿠젠과의 경기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준TV가 한국의 유럽파들의 모든 소식, 그리고 유럽파 선수들의 주요 소식들, 주요 경기들은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정된 일정 중에는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경기, 그리고 아스널과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는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의 경기 중에서 또 입중계 콘텐츠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기도 한준TV의 입중계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중계를 원하시는지 또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소통방송, 실시간 방송, 입중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한준TV의 라이브 방송과 입중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